본 컨텐츠는 웨일북과 함께합니다. 황산 연쇄살인마 존 하이 편입니다. 값비싼 호텔에 투숙하며 좋은 차를 타고 비싼 옷을 입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발명가이자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여러분에게 접근한다면 경계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믿고 경계심을 낮추실 건가요? 만약 낮추실 거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이 살인마는 몇 달이건 경계가 풀릴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발톱을 숨겼죠. 존 조지 하이, 바로 황산 목욕 살인마라고 불리는 연쇄 살인마의 이야기입니다. 1949년 2월 18일 한 여성이 사라집니다. 69세 올리비아 로바츠 듀랜드 디콘. 그녀의 남편은 전쟁 영웅이었으며 남편이 사망한 이후 영국의 고급 호텔에 살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의 친구 콘스탄스 레이는 경찰서에 와 올리비아의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었습니다. 한 남성이 따라와 마치 경찰의 반응을 살펴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매우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그 남성의 행적을 먼저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남성, 존 하이였습니다. 첫째, 존 하이는 실종자가 머물렀던 고급 호텔 404호에 투숙 중이라는 점. 둘째, 특정한 직업은 없지만 출처가 불분명한 돈으로 비싼 자동차, 비싼 옷을 구입해 호화스러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점. 셋째, 과거에 사기 전과가 많이 있는 점. 이를 토대로 조사해본 결과 실종 이후 올리비아의 보석을 팔아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존 하이가 소유한 창고를 향한 경찰. 창고 건물 내부에는 차마 지워지지 못한 작은 핏자국들이 검출되었고 하이의 작은 서류 가방 안에선 세탁소 영수증이 발견됐는데요. 그게 올리비아의 고급 모피 코트를 세탁한 영수증이었습니다. 그 외로 큰 금속 드럼통, 권총, 장갑, 앞치마들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정황상 충분히 의심이 가지만 문제는 실종자 올리비아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존 하이의 이상한 일기장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9월 9일에 빨간 십자가 표시, 2월 10일엔 2개의 빨간 십자가와 어떤 이름의 이니셜이 써 있었는데 이는 현장에서 발견된 권총 주인의 이름, 이니셜과 일치했습니다. 이를 모두 종합하면 올리비아뿐만 아니라 사라진 사람들이 무려 5명이나 추가로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바로 연쇄살인의 가능성이었죠. 5명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본 경찰. 그런데 이들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민 갔어요. 이에 누구에게 들었는가? 라는 말의 답도 모두 같았습니다. 존 조지 하이. 첫 번째 피해자는 윌리엄 도널드 맥스원. 영국 태생이었던 존 하이는 성인이 되어 보험과 광고 일을 했지만 21살이 되는 해에 현금함에서 돈을 훔치고 해고가 됩니다. 이후 사기죄로 수영 생활을 마치고 1936년 런던으로 이사해 놀이공원을 소유하고 있던 윌리엄 맥스원의 운전기사로 취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그의 사기 행각은 또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자신을 윌리엄 캐트 애덤슨이라는 이름의 변호사로 행세를 하며 사기 행각을 벌이다 또다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되었지만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우연히 켄싱턴에 있는 호프집에서 윌리엄 맥스완을 다시 만나게 되고 맥스완은 런던에서 부모님이 소유한 부동산을 임대료를 대신 받는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존 하이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다. 1944년 9월 맥스완은 갑자기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존 하이는 맥스완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군대 소집을 피하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잠적을 했다라고 이야기한 후 맥스완 부모 집에서 맥스완이 했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전쟁이 끝날 무렵 맥스완의 부모는 왜 우리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1945년 7월 2일 아들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집을 나선 후 부모님도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조나이는 맥스완 가족의 모든 재산 약 6,000파운드를 매각합니다. 주변엔 미국으로 이민 갔다라는 말만 전할 뿐이었죠. 실종 신고도 전혀 된 적이 없고 조나이의 자백에 의해 알게 된 암수범주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살인. 돈이 생긴 조나이는 켄싱턴의 고급 호텔 404호에 투숙하며 자신을 발명가이자 4개의 분점을 운영하는 유니온 엔지니어링 그룹의 책임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 도박으로 돈을 거의 다 쓴 조나이. 다음 타겟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광고 글을 올린 52세 닥터 아치볼드 핸더슨과 그의 아내 로즈가 대상이었습니다. 자신이 돈이 많다는 걸 과시하며 연락을 해 당신의 아파트를 사겠다. 그것도 웃돈을 주면서 말이죠. 그렇게 접근을 한 이후 갑작스럽게 다른 곳에 돈을 쓰게 되었다며 계약을 무효화시킵니다. 손해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 사이 집주인이었던 핸더슨과 음악을 공통 관심사로 급격히 친해지게 됩니다. 자주 그 집에 방문해 파티를 위한 피아노 연주를 해준 조나이. 실제 목적은 집안의 구조와 핸더슨이 가지고 있는 리볼버 권총을 훔쳐 다음 범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었죠. 그리고 D-Day가 됩니다. 1948년 2월 12일 핸더슨에게 자신의 새로운 발명품을 보여주겠다며 자신의 작업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이후 핸더슨은 실종됩니다. 또한 아내 로즈도 며칠 뒤 작업장을 따라 나선 뒤 그렇게 실종되어 버립니다. 조나이는 이들의 서명을 위조해 모든 재산을 처분 약 8,000파운드의 범죄 수익금을 챙깁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빨간 십자가 2개를 하며 거기에 핸더슨의 이니셜을 표시해 놓은 것이었죠. 주변엔 남아프리카로 이민 간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돈을 가지고 비싼 차량을 구입하고 또다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조나이. 그렇게 세 번째 살인을 계획합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올리비아 부인이었죠. 올리비아 부인은 인조 손톱 사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자신이 무언가를 발명했다라고 이야기하며 접근한 조나이. 그 말을 믿고 창고를 향하게 된 것이었죠.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 행적을 찾을 수 없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경찰은 존 하이의 창고에서 뭔가 이상한 주문 기록을 확인하게 됩니다. 맥스완을 살해하기 전 40갤런의 드럼통에 넣을 엄청난 양의 황산을 구입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현장에서 발견된 장갑과 앞치마도 보통 종류와 다른 황산을 막아주는 특수 소재의 의류였습니다. 이에 존 하이는 당시 내가 황산에 녹인 게 맞다. 처음에 넣어놓고 시간이 지났더니 검은 죽 같은 물줄을 변하고 지옥한 냄새가 났다. 생각보다 완전 분해가 되지 않고 응고가 돼서 큰 맨홀 하수구에 그냥 부어버렸다. 그리고 그 안에는 바닥에 덩어리가 있어 그걸 파내는 것도 일이었다. 이후 행복감을 느꼈다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또 핸더슨 부부를 살해하기 전 크롤리 레오포드 로드 2번지에 작은 작업장을 미리 렌트를 했고 그곳에 1947년 12월 22일 황산 그리고 상판이 존재하지 않는 40갤런 드럼통 2개를 미리 준비합니다. 2개. 남편과 아내였지요. 조나이는 바로 황산을 써서 시신을 없애버린 것이었습니다. 이전 사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조나이는 자신을 신고한 사람들을 살려둔 걸 후회하며 황산을 이용해 시신을 아예 없앴던
프랑스의 살인자 조르주 알렉상드르 살해에 대한 흥미를 갖고 직접 들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니 30분 만에 모두 없어지는 걸 확인하고 황산 연쇄살인을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실종, 바로 올리비아의 실종 이후 작업장에 모인 경찰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법의학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조나이가 빌린 작업장은요, 바닥 배수구가 없었거든요. 주변을 관찰하던 법의학팀은 건물 뒤편에서 무언가 이상한 걸 확인하게 됩니다. 보통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돌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학자들의 눈에선 달라 보였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담석이었습니다. 담석은 황산에 녹지 않았습니다. 그 주변 수많은 진흙을 걸러내며 발견하게 된 것은 총 7가지. 첫째, 28파운드 분량의 체지방. 둘째, 담석. 셋째, 왼쪽 발 일부. 넷째, 18개의 인간뼈 조각인데 척추 아래쪽에 있는 2개의 디스크, 골반뼈 조각을 포함합니다. 다섯 번째, 바로 틀니였습니다. 여섯 번째, 빨간색 손잡이. 일곱 번째, 립스틱 용기 및 머리핀. 황산 안에 넣으면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즉,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 믿었지만 현실은 아니었던 겁니다. 검거된 이후 하인은 추가로 3명을 더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질환을 핑계로 형량을 낮추려 시도하지만 결국 인정받지 못하고 배심원 전원 몇 분 되지도 않아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바로 사형이었죠. 그렇게 1949년 8월 10일 교수형이 집행됩니다. 오늘 이 컨텐츠를 진행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다룬 사건들 중 완전 범죄를 꿈꾸며 사건을 은폐하려는 수많은 범죄들이 있었습니다. 염산, 황산, 방화, 시신훼손. 하지만 이 끔찍한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프로파일링과 과학수사 그리고 부검을 통해 매일 많은 사건들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수많은 범죄자들이 바라는 완전 범죄, 완벽한 살인은 정말 존재할까요?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하며 참고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법의학이 밝혀낸 삶의 마지막 순간들, 죽은 자가 말할 때. 이 책의 저자인 법의학자 클라스 부슈만은 이런 말들을 적어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인용하여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 완전 범죄, 완벽한 살인이란 없는 것일까? 물론 있다. 하지만 이는 능숙하게 자른 시신이나 몰래 유기한 시신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완벽한 살인이 있다면 범인은 그것을 은폐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은폐할 만한 행위로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수사관도 없고 누구도 부검을 의뢰하지 않고 의심도 없다.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지만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이고 눈에 띄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죽음. 이와 같은 방식의 완벽한 살인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일이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회 문제이다. 클라스 부슈만은 철저한 초동수사와 그에 뒷받침되는 과학수사만이 완벽한 살인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과거에는 유교, 장례 문화로 인해 부검 기피 풍토가 있어서 시신을 부검하는 일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부검만 했어도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사건들이 많았지만 이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2021년 현재는 어떨까요? 여전히 부검률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시사 프로그램의 인기가 높아지며 과학수사와 법의학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고 있고 부검률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이 책에서도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시신과 부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한 이유를 학술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일명 CSI 효과라고 불린다. 영리한 범죄수사관과 똑똑한 법의학자들이 등장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실제 일어났던 범죄 사건을 다루는 트루 크라임. 이 장르 역시 방송과 출판 및 잡지 시장을 막론하고 붐을 일으키고 있다.
아마도 시청자와 독자들은 적당하고 안전한 거리에서 섬뜩하고 오싹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접하는 것을 즐기는 듯하다. 이와 함께 대중들의 법의학에 대한 시선 또한 다행스럽게도 서서히 바뀌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죽은 이들의 말을 전달하는 것 그 이상이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살아있는 이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연구의 상당 부분은 환자를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15년간 2000여 건의 부검을 담당하며 만난 가장 인상적이고 비극적인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 죽은 자가 말할 때. 법의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은 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완전 범죄를 막는 것, 그 여정의 첫걸음은 우리의 인식 개선이 아닐까요?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김원가족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기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저희 오늘 말씀드릴 뒷이야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요 영상이고, 조금 기다리시면 뒤에 앞서 나왔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 못 드렸던 이런 좀 디테일한 내용들이 뒤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일단 이 내용은요, 네, 맞습니다. 광고 영상이고 여러분에게 많은 구매 부탁드린다는 내용인데요. 사실 너무 뭉뚱그려서 야 그냥 구매해달라는 게 뭐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이유가 좀 저희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영상 광고를 제가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제안을 받지만 올해는 사실 하나도 안 했어요. 그 광고가 별로 좋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광고 영상을 찍는 이유가 저희 김원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럴 수도 있구나, 저렇게 되겠구나 라는 매번 컨텐츠화가 되어 있는 걸 되게 저도 원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웨일북 측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셔서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에게 많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올해 첫 광고라서 저희가 이렇게 책을 받아가지고 저도 이거 읽어봤고요. 그리고 내용들도 확인을 해봤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되게 어려울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법의학자분이 쓰신 거고 더더군다나 이제 번역이 된 내용이다 보니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솔직히 이거 하루 만에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지식, 그러니까 특히 사건 방송 같은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네, 충분히 시간적으로 보셨을 때도 아깝지 않은 그런 책일 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서 광고를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저희 이 광고건, 이 죽은 자가 말할 때와 관련해서는요, 제가 처음입니다. 왜냐면 제가 사실 책이 너무 좋아서 이걸 하는 건데, 모든 분들께 다 했으면 참 좋겠지만 여기 하단 링크가 이제 밑에 페이지 밑에 걸릴 텐데요. 그래24 그 사이트 있죠. 그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를 하시고, 구매를 하신 분과 이름, 주소, 그리고 이렇게 해서 김원TV 네이버.com이라는 그 이메일로 캡처를 이렇게 톡 따셔가지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총 5분, 네, 5분을 추첨을 정말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해외여도 보내겠습니다. 네, 공정하게 해서 저희가 5분에게는 제가 여기다가 사인하는 건 실례고요. 감사 인사를 쓰는 건 제가 볼 때 실례인 것 같고, 이건 이제 저자분이 따로 계시니까 저희가 조그마한 카드에다가 제가 직접 남겨주신 성함과 그리고 감사하다라는 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카드를 꽂아서 여러분의 집까지 안전하게 배송을 시키려고 합니다. 사실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광고 영상임에도 봐주시고 구매까지, 사실 저한테도 도움이지만 저희 광고주 분께도 도움이 돼야 저도 좋은 거니까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처음입니다. 사실 여태까지 광고를 해본 적이 없는데 다른 광고주분들이 좀 싫어하시겠네요.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광고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그동안 봐오셔서 아실 거라고 믿고요. 최대한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고 전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지실 수 있는 내용이라면 잘 정리해서 그렇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일북 죽은 자가 말할 때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이거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뒷이야기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건에 대해서 이제 포인트를 완전 범죄에 대한 부분을 맞추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내용의 흐름에 방해되는 건 저희가 다 뺐는데요. 일단 이런 좀 소름 돋는 게 하나 있었어요. 조나이가 검거되고 나서 형사한테 이런 걸 물어봤대요. 내가 브로드무어에서 풀려날 가능성은 얼마가 되느냐. 그 브로드무어가 어디냐면 보안이 굉장히 철저한 정신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검거됐을 때 나는 이제 정신질환자다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주장해요. 뭐 아까 본 컨텐츠에서 짧게 얘기했지만 그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게 되는데 당시 형사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씩 웃으면서 조나이가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나 사실 더 죽였어. 그러면서 이제 3명을 얘기한 거예요. 젊은 남자 중에 맥스라는 사람. 저희가 아까 3건의 공식적인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첫 번째도 이제 가족, 일가족이 살해됐으니까 3명. 그 다음은 2명, 이제 부부. 5명이고 마지막 올리비아까지 하면 6명인데 3명을 더 죽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맥스라는 남자, 이스폰 출신의 여자 1명, 그리고 또 해머스미스 출신의 여자 1명, 이렇게 해서 3명을 더 죽였다고 했는데 이들에 대한 실종에 대한 부분은 따로 확인된 게 없었어요. 사실 어떤 게 하나 있었냐면 조나이가 갖고 있던 자동차가 그러니까 이제 사라진 적이 있어요. 도난됐다고 신고한 적이 있는데 그 차량 주변에서 시신이 발견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혹시 얘가 얘기한 그 사건은 아니야라고 판단해봤지만 경찰 측에서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다른 사건이라고.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한 자백은 인정받지는 못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되게 세 보이려고 했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피가 자기를 지배하는 꿈을 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잊고 살았는데 1944년 3월에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그 꿈이 갑자기 떠올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꿈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앞에 십자가 숲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그렸다는 거겠죠. 십자가 숲을 봤고 그러니까 숲이 막 갑자기 십자가 모양으로 막 바뀌고 이랬대요. 처음에는 이슬비 같은 게 추적추적 내렸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그게 피라는 걸 알게 됐고 그 피라는 걸 인식하자마자 숲 전체가 막 뒤틀리기 시작을 하면서 나무들이 막 피를 막 흘리는 모습을 봤고 한 남자가 거기서 피를 흘리면서 나타났는데 그 피를 컵 한 잔에다 컵에서 이렇게 가득 찬 컵 있죠. 그걸 딱 들이밀며 마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살인을 저질렀던 이유가 시신을 녹이려고 했던 그건 추후고 자기가 죽이려는 목적을 이렇게 얘기해요. 피를 마시려고. 그러니까 시신이 전부 훼손이 돼가지고 이건 확인이 안 됐던 건데 이 조나이의 말로는 권총을 훔쳤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나서 그 목을 그었다고 해요. 그래서 피를 담아서 한두 컵 정도 마서 피를 마셨다라고 자기가 직접 자백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외국에서는 뱀파이어라는 이제 닉네임도 붙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자기 주장인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당시 이제 재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얘는 철저하게 과거부터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돈을 위해서 어떤 수단이든 쓰려고 했던 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피해자를 없애려는 방식을 황산으로 쓴 거지. 얘가 진짜 마치 정신 이상자라서 목적 자체가 자신의 그 피를 먹기 위한 욕구 때문에 했다라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피를 위한 욕구가 주고 부차적인 게 돈. 이게 아니라 주요가 돈이고 지금 나머진 핑계를 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주변인들에 대한 참고인 진술도 많이 받았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조나이 자체가 굉장히 거만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거만이 막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어차피 시신 안 나오면 유죄 안 나오잖아.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흔적이 나왔죠. 그 틀니 같은 것도 나왔고 흔적들이 나와서 유죄 판결이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또 이 조나이의 별명 중에 젠틀한 살인마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살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안에서 교도소 안에서 사형이 집행되기 전까지도 교도관들한테 굉장히 친절했다고요. 그래서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뒤에 후일담으로 전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마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은 소시오패스적인 범죄자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고 돈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는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갔던. 그래서 되게 좀 반사회적인 거죠. 되게 이상한
살인마. 네, 뭐 그렇게 대한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중간에 넣으면 좀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뒷이야기에다가 빼서 말씀을 보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